녀석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내리꽂아 급소를 찌릅니다. 뱀에게는 머리가 급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길게 늘어진 뱀, 이미 처리는 끝났습니다. 역시 야무지고 깔끔한 솜씨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 현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표정이군요. 때까치의 먹이꽂이, 녀석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먹이 저장이다.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과시다.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한 구애 행동이다. 그리고 순전히 살육을 즐기는 행동이다. 뭐 다 그럴듯합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이러한 행동이 학습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점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이죠. 먹이가 궁해지는 겨울이 오면 녀석은 다시 이 현장을 찾을 것입니다. 늦가을입니다. 등줄쥐는 땅속 깊이 복잡한 굴을 파고 대부분의 시간을 굴 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먹이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 가끔씩 굴에서 나와 먹이를 찾습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지요. 말똥가리가 넓은 날개로 기류를 타고 활공을 합니다. 작은 움직임을 찾기 위해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말똥가리는 독수리와 같이 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입니다. 큰 덩치에 육식을 하는 새지요. 날개폭이 넓어서 힘들이지 않고 바람을 잘 탑니다. 가끔은 공중에 멈춰서 먹잇감을 찾기도 합니다. 정지비행이라고 하지요. 활공과 정지비행을 반복하며 사냥감을 찾습니다.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놓쳤군요. 사실 새에게도 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말똥가리는 높은 나무나 전봇대를 전망대 삼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것보다 경제적인 방식이지요. 작은 사냥감을 찾기에는 너무 넓은 논. 하지만 말똥가리에겐 손바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맹금류의 시력은 사람보다 8배가 좋다고 합니다. 더욱이 빛을 받아들이는 시세포가 사람보다 5배나 많아서 색을 감지하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이게 녀석의 또 다른 사냥 비결이지요.
이번엔 제대로입니다. 날카롭고 큰 발을 손처럼 사용해서 먹이를 움켜잡고 뜯습니다. 작은 발을 가진 도살자 떼까치와는 다르지요. 광활한 벌판. 먹잇감을 지켜볼 높은 나무나 전봇대 하나 없는 이런 곳에서 사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답은 이 녀석에게 있습니다. 황조롱이입니다. 녀석은 말똥가리보다 뛰어난 정지비행 실력을 가졌습니다. 끊임없이 날갯짓을 해서 몸을 하늘에 고정시킵니다. 공중에 전망대를 만든 셈이지요. 매과에 속하는 맹금류 황조롱이 주로 쥐를 잡아먹습니다. 녀석에게는 특별한 사냥 기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영역을 감지할 수 있는 눈입니다. 등줄지는 소변으로 영역을 표시하는데 이 배설물에는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특별한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녀석이 움직이는 곳마다 흔적이 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황조롱이는 사냥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황조롱이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사냥감이 굴 밖으로 나오길 기다립니다.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머리는 움직이지 않는군요. 이제 공중전망대에서 내려옵니다. 간격을 좁히며 먹잇감에게 다가갑니다. 말똥가리나 황조롱이는 기다림에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수색의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갈대밭으로 작은 새들이 몰려듭니다. 갈대씨를 먹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빽빽한 갈대밭은 포식자에게 몸을 숨기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먹이를 찾으려면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겨울 철새인 잿빛 개구리매입니다. V자로 날개를 펴고 편안하게 갈대 위를 유영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녀석은 지금 갈대숲 사이에 움직임을 잃고 있습니다.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날아오던 방향을 트는 역회전. 다시 제자리에서 180도 회전, 사냥감을 향해 뛰어듭니다. 그러나 실패입니다. 실패는 생각지 않습니다. 수색은 계속됩니다. 눈은 모든 소리를 감싸 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다른 시간입니다. 밭종다리 이마엔 추위가 매달려 있습니다. 검은등 할미새는 깃털에 붙은 추위를 떨어내려 안간힘입니다. 온몸으로 제잘거리던 굴뚝새도 추위에 몸을 잔뜩 부풀렸습니다. 영하 20도. 갑작스럽게 얼어버린 공기로 인해 죽은 각닭이들. 모기와 흡사하게 생긴 작은 곤충이지만 영양가 높은 단백질 덩어리지요. 겨울을 나는데 요긴한 먹을거리입니다. 검은등 할미새는 무리를 걷는 고개를 펼치며 각닭이들을 주워 먹습니다. 아, 발이 시립니다. 얼음 조각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전 재빨리 발을 옮겨야 합니다. 굴뚝새도 이 대열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급하군요. 수초 사이에 떨어진 각닭이들을 주워 먹습니다. 짧은 목과 짧은 다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덩치가 큰 새들도 이 계절을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매가 청둥오리를 사냥했습니다. 자신의 몸집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먹이입니다. 바람의 사냥꾼 참매, 꽁사냥을 잘하지만 산과 강 모두를 아우르는 전천후 사냥꾼이지요. 옮기기도 힘들 정도의 먹이, 오늘 포식을 하겠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깃털은 다 뽑아야 합니다. 이제야 겨우 한 점씩 뜯기 시작하네요. 그때 난데없이 해방꾼이 먹이를 덮칩니다. 참매의 2배만한 덩치,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입니다. 야행성인 수리부엉이가 낮에 나타나는 건 드문 일입니다. 몸 길이만 70cm, 날개 길이가 2m 가까이 되는 커다란 맹금류. 녀석은 계속 딴청을 부립니다. 참매는 속이 탑니다. 수리부엉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먹이를 뜯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먹이를 가져갑니다. 참매는 얼마나 분할까요? 십여 분이 넘는 대치 끝에 참매의 포기로 끝이 납니다. 낮의 사냥꾼 참매와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둘을 만나게 한 것, 그것은 아마도 배고픔일 것입니다.
대지는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눈이 녹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겨우내 동면을 한 메뚜기가 눈 속에서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지요.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 앞에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번데기가 되기 전 부지런히 먹어두어야 합니다. 익숙한 울음소리, 산지나 숲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뻐꾸기입니다.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는 탕란으로 유명하지요. 뻐꾸기의 사냥감은 주로 곤충입니다. 불나방 유충을 잡았군요. 애벌레는 모든 새들이 욕심내는 먹이입니다. 맑은 울음소리가 퍼집니다. 큰 유리새입니다. 플라이캐쳐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큰 유리새, 날아다니면서 사냥을 한다는 의미지요. 입 주변에 마치 고양이 수염처럼 길게 난 털로 작은 벌레가 남긴 진동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나뭇가지 위에 있는 작은 벌레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기술은 큰 유리새만이 가지고 있는 특기입니다. 조금 더 큰 곤충을 먹기 위해선 그에 맞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짙은 파란색의 몸, 주황색 부리가 돋보입니다. 파랑새입니다. 넓은 부리를 가진 새라는 영어 이름처럼 날아다니는 먹이를 사냥하기에 알맞게 머리에 비해 넓적한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랑새의 먹이는 주로 날아다니는 곤충입니다. 특히 좋아하는 먹이는 잠자리.
땅 속에도 풍부한 먹이가 있습니다. 땅속의 살림꾼 지렁이입니다. 평생 흙 속에 살면서 땅을 살찌우고 기름지게 하지요.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입니다. 흙에 기대어 사는 또 다른 식구가 파놓은 흔적입니다. 땅강아지입니다. 땅강아지의 앞다리는 두더지처럼 굴을 파기 좋게 넓적하고 강합니다. 낮에는 좀처럼 흙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먹이는 아니지요. 하지만 이 녀석이라면 다릅니다. 꼭 전장에서 진군하는 군인 같지요. 후투티는 그리 흔치 않은 여름새입니다. 후투트 운다고 하여 후투티로 불립니다. 머리 위에 관 모양이 인디언 추장 같다고 하여 추장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녀석이 땅강아지의 흔적을 뒤지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땅강아지. 그러나 후투티는 쿡쿡 찔러만 봐도 땅강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나 봅니다. 아니 이게 웬 떡입니까? 번식철 후투티의 먹이의 80%는 땅강아지입니다. 이 시기 우아한 후투티의 부리는 항상 흙투성입니다. 머리 깃털을 세우는 걸 보니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비교적 흔한 여름새이자 맹금류인 붉은배 새매. 뭔가에 놀라 달아납니다. 누군가 붉은 배 새매를 공격하는군요. 까마귀 역시 이 녀석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침입자를 물리치고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지르며 돌아오는 녀석, 새홀리기입니다. 이곳은 번식철을 맞은 새홀리기의 영역. 영역에 들어온 어떤 적들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새홀리기. 30cm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맹금류입니다. 새홀리기라는 이름은 새를 홀릴 정도로 사냥을 잘 하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주로 새를 사냥하지만 가끔 곤충을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새홀리기의 현란한 비행술의 비밀은 날개에 있습니다. 다른 수리류인 흰꼬리술이나 말똥가리, 비슷한 크기의 황조롱이보다 새홀리기의 날개는 길고 폭이 좁습니다. 기류를 타고 활공하기에는 불리하지만 빠른 방향 전환과 순간적인 돌격에는 유리합니다. 날개로만 보면 맹금류가 아닌 제비와 닮아 있습니다. 새들의 사냥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꼬리깃을 다듬고 있죠. 꼬리깃은 방향 전환과 속도 조절의 열쇠,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날쌘 제비를 사냥할 수 있는 것도 새홀리기입니다. 폭이 좁은 날개와 양쪽으로 갈라진 꼬리깃을 가졌기 때문에 제비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에 능합니다. 새홀리기가 제비 사냥에 나섭니다. 하지만 공중전에 능한 새홀리기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덤불이나 숲속처럼 장애물이 많은 곳에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덤불 속으로 숨은 제비를 놓치고 말았군요. 제비는 여름에 논에서 살아가는 곤충 등을 사냥하기 위해 논 위를 낮고 빠르게 날아다닙니다. 이런 녀석을 사냥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제비가 덤불숲으로 숨기 전에 사냥을 끝내야 합니다. 사냥의 성공과 실패. 포식자는 피식자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빨라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피식자를 넘어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냥은 성공합니다. 황금 들녘. 추수가 끝나도 논의 풍요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작은 새들은 낙곡을 먹기 위해 논으로 몰려듭니다. 참새도 지나칠 리 없겠지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작업. 하지만 정교한 감각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실제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좀 더 큰 먹이를 다루기 위해선 특별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유난히 큰 부리를 가진 콩새, 콩깍지를 눌러 콩이 들어있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부리로 돌돌돌 돌려서 껍질만 벗겨냅니다. 그렇다면 해바라기 씨는 어떨까요? 콩새는 해바라기 씨의 껍질이 이중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겉껍질을 발라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씨의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 틈을 주고 속껍질도 벗겨내 알맹이만 빼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부리와 함께 독특하게 생긴 혀가 한몫합니다. 오목하게 홈이 패인 혀가 씨앗을 움직이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강한 부리가 없는 새들에게도 해바라기 씨는 욕심나는 먹이입니다. 박새입니다. 콩새처럼 쉽고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더 크고 단단한 땅콩의 경우는 어떨까요? 역시 작은 부리와 작은 발, 잣이나 땅콩 등의 딱딱한 견과류를 먹기에는 약해 보이는 도구입니다. 해구구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포기란 없습니다. 박새에게는 특별한 기술도 도구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느 새들과 다름없이 겨울을 견디며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삶에 대한 의지일 테니까요.